예, 세종대학교 홍익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문명사의 숨은 주인공 소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소금이 구하기 쉬우니까 이게 예전에도 이렇게 구하기 쉬운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소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소금하고 철 이 두 품목은 대부분 전매제도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전매제도는 왕이나 정부가 독점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파는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은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발생한 그 4대 문명지는 다 소금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진에서 그 사냥들이 높은 바위산이나 절벽을 타고 혹은 댐에 올라가서 소금을 핥아먹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이토록 목숨을 걸고 찾아다니면서 먹는 게 소금입니다. 그건 사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없는 곳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그게 보통 강하류의 그 퇴적지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생한 곳을 보면 강하류에 퇴적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숲이 있고 그 근처에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식량과 물과 땔감과 소금이 있어야 비로소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가 발생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태까지 고고학적인 추적에 의하면 1만 년 전에 사해 근처에 그 예리고라는 도시가 사실상 인류 최초의 도시입니다. 즉 그곳에는 주변의 통상로와 교통의 요충지뿐만 아니라 성서에서 축복하는 7가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게 밀과 보리와 그 다음에 올리브와 포도, 석류 이런 것들인데 다행히 그 옆에는 사해가 있어가지고 소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도시가 가나안에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세계사에서 최초로 먼 거리 교육, 지중해 교육의 문을 연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먼 거리 교육을 할 수 있었냐면은 그 가나안 북쪽의 그 레바논 산맥에는 한 해발 한 3,000m 되는 산맥인데 그 해발 2,000m 정도 되는 곳에 레바논 삼나무라고 거대한 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레바논 삼나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 삼나무가 뿜어내는 송진이나 이런 힘이 살균 효과와 살충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썩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지은 나무가 바로 이 레바논 삼나무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백향목이라고 불러요. 비로소 이 레바논 삼나무를 갖고 배를 만듦으로써 그 배가 먼 거리 항해를 할 수 있는 이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 레바논 삼나무로 큰 배를 만들고 거기다가 소금과 가나안 지역에서 나는 올리브류를 심고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은 생산지에서는 값이 싸지만 소금이 나지 않는 먼 거리에 가면은 심지어는 금보다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멀리 가면 갈수록 더 큰 돈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영국 남부의 코넬이라는 곳까지 가는데 당시 코넬에서 대규모 주석광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가서 주석을 사와요. 그 이후 유럽 대륙이 비로소 본격적인 청동기 시대를 만개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소금은 우리 문명사에 이제 큰 일을 한 건데, 소금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는 소금이 바닷가에서 많이 날 수 있는 천일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에서도 생산되는 소금 중에서 천일염의 비중은 한 30%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땅속에서 캐내는 암염이 주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면 바다를 끼고 있어서 바다에서 소금 생산이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중해 가보면은 거기는 이 절벽으로 된 해안이 많고, 절벽이 아니라도 모래톱 정도 있는 그런 해안. 그러니까 우리처럼 갯벌이 별로 없어요. 소금은 갯벌이 있어야 천일염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좋은 조건의 갯벌, 즉 좋은 조건의 갯벌이란 기후도 맞아야 되고 적당하게 바람도 불어야 되고 천일염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런 환경의 갯벌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소금을 만든다는 건, 고대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바닷물을 토기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장작불로 떼어가지고 물을 다 증발시켜서 그렇게 해서 소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곳은 그 주변이 다 민둥산이 돼버립니다. 땔감들을 너무 많이 벌채를 하느라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대부분의 것이 이렇게 매몰되고 환경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소금 생산이 힘들었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리스나 이런데 그 교역을 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을 후대의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이 사람들을 페니키아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사람들은 스스로를 페니키아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스스로를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에서 그 사람들을 왜 페니키아라고 불렀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자주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고대의 자주색은 굉장히 비싸고 고귀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라는 뜻이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선 이 자주색이 왜 그렇게 고대에는 비싸고 귀한 색이었냐면, 자주색을 만들 수 있는 염료는 고대에는 어디서 추출하냐면 가나안 해변가에 바닥 고동이 있습니다. 바닥 고동을 채취해서 그것에 내장을 따면 내장에서 나오는 그 빨간색 그 염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염료 몇 그램을 구하려면은 수만 마리의 바닥고동을 잡아서 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염료 자체가 굉장히 비싼 염료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주색 옷은 유럽 같은 데서는 왕족이나 추기경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색깔이자 비싼 염료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자주색을 추기경의 색깔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만큼 고대에는 자주색이 굉장히 귀한 색깔이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거는 동서양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금성이 누가 사는 성인지 아시죠? 천자가 사는데 그게 자주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고대 우리 동양의 왕들도 그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그럼 고대에는 왕족이 아니면 자주색 옷을 입기 힘들었습니다. 우선 다시 소금 얘기로 돌아가죠. 소금을 가지고 탄생한 도시 중에 그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참 다행히도 로마 바로 앞바닷가에서 그
천일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염소에서 오늘날처럼 온전한 천일염을 햇볕에 말려서 만든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바닷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소금물을 만든 다음에 그걸 제염소에서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을 타고 당시 로마까지 가져와서 그 소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천일염이 아면보다 품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더 쌉니다. 그러니까는 유럽 대륙에서 많은 소금 장사들이 로마까지 소금을 사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지금도 소금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금 장수들이 찾아오던 길이에요. 나중에 로마가 부강하고 제국이 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소금길을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자기들의 군사도로로 다시 다 정비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탈리아에서 또 소금으로 부흥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베네치아예요. 베네치아는 탄생서부터 재밌는 일화를 갖고 있는데 원래는 베네치아는 늪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동양의 훈족이 유럽을 침공하면서 북부 이탈리아를 침공하는데 그 기세가 너무 놀라워서 그때 북부 이탈리아의 큰 도시 7개가 다 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네치아 근교에 살던 사람들이 그 훈족의 기마병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을 타고 오는 기마병이 늪지는 쫓아올 수 없을 거다라고 해서 지금의 베네치아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베네치아는 작은 섬이 6개뿐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예상대로 이 기마군들은 늪지는 쫓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훈족을 피해서 그 늪지 섬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피난민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이 작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갯벌을 개간해서 섬으로 만듭니다. 그때 썼던 그 말뚝이 아까 말씀드렸던 레바논 삼나무를 가지고 그 갯벌에 박아가지고 기반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다 돌을 깔고 흙을 넣고 해서 오늘날의 베네치아 섬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섬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만든 인공섬이에요. 레바논 삼나무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다른 나무들로 대체가 되는데 오늘의 베네치아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인공섬들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베네치아가 결정적으로 크게 되는 게 그 당시 해수면이 내려가면서 한 1m 정도 해수면이 내려가지고 천일염을 생산하기 아주 좋은 조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천일염을 생산해 가지고 이 천일염을 가지고 동방하고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베네치아가 동방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 말로 소금을 가지고 중세에 일어난 상업도시고 중세의 암흑의 시대에 상업이라는 걸로 중세를 눈뜨게 만든 도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네치아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도 그 소금 전매 제도로 인해서 국왕이 소금을 너무 비싸게 팔다가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도 있고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중국에 큰 밀란이 일어난 건 그 주동자들이 대부분 소금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나라에서 파는 소금보다 소금 밀매꾼이 파는 소금이 훨씬 쌌기 때문에 민심이 자연적으로 소금 밀매꾼들한테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그런 어떤 혁명과 밀란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 거죠. 인도의 간디의 그 무저항 혁명도 사실은 인도에서 영국이 너무 소금을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간디가 바닷가까지 내려와서 그 바닷가 소금을 짚는 걸로 그 저항 운동을 할 정도로 그 소금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갯벌이 발달하고 그대로부터 소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천혜의 갯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갯벌이 어느 정도 좋은 갯벌이냐면 세계에 5대 갯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나 이 바레만처럼 넓은 갯벌을 갖고 있는 곳이 흔치 않습니다. 세계에 5개뿐이 없는데 그나마 3개는 저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들이 문명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역사상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상에 등장하는 갯벌 2개는 바로 우리나라 서해 갯벌하고 저 북해의 아덴만 갯벌이라고 있어요. 근데 아덴만 갯벌보다는 우리 서해 갯벌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소금 생산량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크고 생물 다양성이 크고 천일염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갯벌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부터 중국은 소금과 철을 전매 제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갯벌 전역에서 소금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전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생산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든 해변에서 소금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자유롭게 소금 생산을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예전서부터 소금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아주 희귀한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복각궁을 가지고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고구려를 창건한 고주몽서부터 이게 활을 잘 쏜다는 의미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사에 보면 활 잘 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복합궁은 당궁과 달라가지고 당궁은 보통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런 당궁이 사거리가 보통 60m에서 100m 날아갈 적에 복합궁은 즉 복합궁이라면은 물소의 뿔과 여러 가지 그 악교 그다음에 나무 등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복합궁인데 특히 물소의 뿔로 인해서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궁은 사거리가 150m에서 많이 날아가면 360m까지 날아갑니다. 이런 복합궁을 중국은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물소가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복합궁을 그렇게 고대로부터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소금의 덕입니다. 우리나라는 소금을 자유거래하기 때문에 저 북쪽의 다른 이 유목민족들서부터 저 남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소금을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예전에 고조선이나 고구려로 이제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올 때 소금과 바꿔갈 수 있는 물소뿔을 저 남방에서는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의 유목민족들은 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유목 그 고기래거나 이 유제품이래거나 혹은 자기들이 잡은 이제 동물의 모피, 털이래거나 이런 걸 가져와서 소금하고 바꿔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대로부터 소금이 많이 생산되고 이 소금의 덕을 많이 받던 나라예요. 고조선 같은 경우에 여러 그 유목민족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힘이 우리나라는 소금을 자유거래했을 뿐만 아니라 때에 맞춰서 그 사람들한테 철광석 같은 거를 아주 싼 가격에 이렇게 배급 주다시피 줌으로써 주변의 모든 유목민족이 우리 고조선이나 고구려는 많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매제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랑캐 손에 못 들어가게 했는데 오히려
우리 선조들은 그걸 활용해 가지고 주변에 이런 유목민족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이제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금은 인류사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금이 고려시대에서부터 전매제도로 묶였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보면 군대들이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현지에서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소금을 생산해서 그걸 팔아서 그 군비를 줬다라는 사례도 많이 있고, 이런 전매제도가 사실 풀린 거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전매제도에서 해방된 거는 1961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 한국민들도 소금을 자유롭게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소금이 인류 문명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